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의 미준입니다. 3월 13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주식 투자보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인트로를 구성해 볼까 합니다. 주식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면 싫다 이러신 분들은 뒤로 좀 옮겨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단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은 넓은 주제의 이야기를 잠깐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미존 채널 댓글창에 악성 댓글도 아닌데 왜 댓글을 삭제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악성 댓글이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일단은 저는 그 예의 없는 것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의 없는 댓글은 다 삭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글의 주어가 I로 시작하는가 아니면 U로 시작하는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토론을 진행할 때 누군가 이제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I라는 말을 먼저 꺼내고요. 어떤 사람들은 U라는 말을 먼저 꺼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싸움 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네가 이거 잘못했잖아. 너는 이게 안 좋아. 너는 이게 잘못됐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I로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어. 나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커다란 차이점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부싸움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설명하면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나의 감정이라든지 나의 생각을 들어줄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부싸움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갈등이 있을 때 아니면 사고에 컨플릭트가 있을 때는요, 반드시 주어를 I로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미주온 채널에서 다양한 토론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요, I로 시작하는 말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이러하다. 나는 생각이 좀 다르다. 내 생각은 이렇다.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좀 토론을 진행하시지 않고 너는 이게 잘못됐다. 네 생각은 틀렸다. 너는 이러이러한 착각을 하고 있다. 뭐 이러한 식으로 공격성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댓글은 할 수 없이 제거가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저에 대해서 간섭을 하거나 제 생각을 바꾸려고 그러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요, 한국에 잠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딱 한 번 해봤는데,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에서 한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요, 2009년에 부푼 꿈을 안고 이제 귀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역이민을 한 거죠. 그런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한국에서 하면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고요. 결국은 4년 만에 포기를 하고 다시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를 가장 어렵게 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다르다를 틀리다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단에 어떠한 의견이 있거나 자기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하고 이렇게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습성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이 좀 실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2009년이죠.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부서장 회의에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호텔의 사장님이 총지배인님이죠.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그때 제가 판촉 부장이었는데 최 부장은 그 노무현 대통령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 노무현 같은 분이 한국에서 대통령을 할 정도면 한국이 많이 컸다. 이렇게 생각해서 귀국을 결정하는데 한 가지의 요인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부서장 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싸늘해지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이제 총지배인 하시는 분이 굉장히 좀 보수적인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제 코멘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 코멘트고, 그래서 다른 부서장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사장님이 싫어하는 얘기를 왜 굳이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나 싫었고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을 뿐인데 이것 때문에 제가 마치 굉장히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받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많다는 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웠다. 이런 경험을 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미존 채널을 4년, 5년 굉장히 장기적으로 좀 함께 해주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요. 또 삶의 한 가지의 재미 요소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한 가지의 창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이 요즘에 좀 바뀌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원래 소셜미디어를 좋아했던 이유는요. 우리가 편협된 사고를 가지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의 부모님께서는 한 50년 넘게 조선일보만 보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조선일보 아니면 다른 신문은 신문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저희 부모님 많이 하셨거든요. 아마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한겨레 신문만 보시고 어떤 분들은 조선일보, 동아일보만 읽으시죠. 그래서 다른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말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치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매체에 의해서 사고가 지배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소셜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소수의 목소리, 그리고 내가 좀 반대하는 의견, 그리고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소셜미디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알고리즘이 너무나 발전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알고리즘이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계속 보여줍니다.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특정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계속해서 좋은 얘기하는 그런 채널의 목소리만 나한테 추천을 해주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더 이 브레인 와시라 그러죠. 쇠뇌당하기에 굉장히 좋은 이러한 조건이 최근 들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생각을 강화시켜주는 굉장히 좀 위험한 컨텐츠들만 계속해서 발견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하나의 걱정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댓글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댓글은 제가 방송 끝나자마자, 녹화 끝나자마자 바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미국에 살고 있는 테슬라 차주이고 FSD 사용자며 테슬라 주식 투자자입니다. 미준 구독자이며 멤버십 가입자이기도 합니다. 미주님의 채널을 늘 시청하고 좋아하며 많이 배우고 있지만 유독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들을 올리는지 가끔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반대로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해석을 해서 온도가 확연히 틀립니다. 엔비디아 또한 관세 전쟁에 있어서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저 역시 투자자입니다. 좋지 않은 댓글이라 생각 마시고 올인원 멤버십에 남길 수 없기에 여기에 남깁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성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의견을 조금 편협된 시각으로 전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그 미존 올인원 멤버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테슬라 주식을 계속해서 비중을 줄였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몇 달 전부터 테슬라 주식을 계속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요, 제가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좋지 않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방송에서 좋은 얘기를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테슬라 주식을 팔았다면 당연히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러한 생각을 솔직하게 그리고 여과 없이 전달해 드리는 것이 제가 1인 미디어를 하는 입장에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이 맞았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생각을 당연히 그냥 편안하게 전달해 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테슬라보다 훨씬 더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멤버분들께서는 알고 계시는데 테슬라 주식 판 돈으로 엔비디아 주식을 더 사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엔비디아 주가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엔비디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제 생각이 맞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을 여과 없이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 말부터 2023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엔비디아가 10배거가 되기 바로 직전이었죠. 그때도 제가 테슬라 주식을 계속 팔았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비난이 좀 몰려왔었죠. 도대체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왜 부정적인 얘기를 하냐. 그때 이제 테슬라 주식 팔아서 슈퍼 마이크로라는 주식을 샀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7배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 주식을 팔 때마다 테슬라 주가는 떨어지고 굉장히 좀 테슬라 주가의 주가 흐름을 잘 맞추고 있는데요. 왜 여기에 대해서 멤버분께서 비난을 하시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을 들어야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도 테슬라 주식을 팔자마자 지금 테슬라 주가는 40% 이상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멤버십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적어도 테슬라 관련해서는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드리고 있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접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시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좀 거창하게 앞에서 제가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다른 투자자들이 특정 주식을 많이 사주면 그 주식의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요. 내가 아무리 이 주식을 좋아하더라도, 좋다게 생각하더라도, 만약에 다른 투자자들이 대체적으로 이 주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주식의 주가는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마음을 열고 다른 투자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자, 오늘 인트로가 너무 길었습니다. 3월 13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어제는 혼조세가 발견이 되는데요. 반 정도는 상승하고 반 정도는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부분은 메가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다 상승을 하면서 테크주들은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다. 애플을 제외하고 모든 메가테크 기업들이 플러스를 기록했죠. 게다가 엔비디아를 비롯한 많은 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선명한 녹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3대 지수의 움직임은 괜찮았죠. 다우존스는 0.2% 소폭으로 떨어졌고요. S&P 500은 플러스 0.49, 그리고 기술주가 모여있는 나스닥은 1.22%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스닥과 함께 움직이는 비트코인 역시도 0.9% 상승하면서 83,225회가 있고요. 자, 어제 이렇게 좋은 추세가 발견될 만한 이유 하나가 있었죠. 바로 물가 상승률이 완화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제는 미국의 CPI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됐고요.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CPI가 지난달에 비해서 0.2%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는 0.3%였고요. 작년과 대비해서도 시장의 전망치는 2.9%였는데요. 2.8%만 상승하면서 전망치보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헤드라인, 모든 항목을 다 포함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변동성이 극심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다시 한번 계산하는 근원 CPI입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0.2%밖에 되지 않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는 0.3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랑 비교해서도 3.1%에 그치면서 시장의 전망이었던 3.2보다 낮게 나왔다. 따라서 어제는요, 모든 수치가 전망치보다 조금은 낮았잖아요. 따라서 시장에서 그렇지 않아도 현재 관세 문제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적어도 CPI는 아직까지는 급등하지 않고 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자, 물론 우리가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요. 아직까지는 관세 영향이 여기에 제대로 반영되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에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미준 탑픽의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미준 탑픽 대부분이 플러스를 기록했는데요. 가장 위쪽을 보시면 탈렌 에너지가 무려 12.76% 폭등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탈렌 에너지가 주가의 상승이 도드라졌던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아마존, 구글, 메타가 원자력 에너지 증진을 위한 서약에 서명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요, 모건 스탠리가 강추하는 AI 에너지 수혜주가 있는데 이게 바로 탈렌 에너지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건 스탠리는 전력 생산 업체인 탈렌 에너지를 매수 등급으로 커버하기 시작했고요. 목표 주가를 243달러로 설정했습니다. 그 얘기는 화요일 종가 대비 무려 37%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 거죠. 자, 그 밖에도 이노데이터가 11.27%나 급등 추세를 보였고요. 크레드 테크놀로지가 플러스 9.62, 테슬라가 플러스 7.59, 팔란티어도 7.17% 올라갔습니다. 이 중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등에 업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팔란티어는 호재가 있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요. 팔란티어 주가를 올린 호재는요. 목요일에 신규 그리고 기존 고객을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몇몇 새로운 고객이 공개가 됐는데요. 약국 체인 월그린스 얼라이언스가 새로운 고객이 됐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맥주 회사인 하이네켄 역시도 신규 고객 중 일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굵직굵직한 커다란 고객사를 계속해서 팔란티어가 확보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제는 비스트라 역시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탈란 에너지랑 마찬가지로 전력 수혜주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보였기 때문이죠. 엔비디아 역시 6.43% 올라갔습니다. TSMC가 플러스 3.63, 셀레스티카 플러스 3.45, 메타가 플러스 2.29, 브로드컴 플러스 2.18, 알파벳 플러스 1.87, 아마존 플러스 1.17, 비트코인이 플러스 0.90, 우버 플러스 0.78, 스트래티지 플러스 0.75, 두 종목이 떨어졌는데요. B2가 어제 0.46% 하락했고요. 마지막으로 넥스트트래커가 1.38% 빠졌는데요. 어제는 그동안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일부 투자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요. 넥스트트래커는 지금 미준 탑픽 중에 유일하게 일주일 동안 수익률이 플러스고요. 지난 1개월 동안 수익률 역시도 마이너스 2.18%로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주가가 가장 선방을 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반등 추세였기 때문에 조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의 상승 추세가 이어지기를 좀 바라면서요. 긍정적인 기사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목이 이번 조정은 끝났다거든요. JP 모간의 주장입니다. JP 모간에 따르면 미국 주식시장의 최악의 조정 국면은 끝났을 수도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주장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신용시장이 경기 침체의 위험이 낮아졌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신용시장은 뭐냐면요. 채권 시장을 얘기합니다. 채권이 이제 돈을 꿔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보니까 미래에 리세션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옳은 예측을 해온 신용시장은요, 주식시장이나 금리시장보다 미국 경기 침체 위험을 다시 한번 더 무시하고 있다. 자, 원래 이제 채권 시장에서 이제 신호를 준다는 거죠. 채권 시장이 흔들리면 그거는 이제 리세션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지금 현재 신용 시장은 채권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인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P 모간의 전략가들이 수요일 발표된 메모에서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고요. 국내 성장에 더 민감한 소형주 스몰캡은요. 미국 경기 침체의 확률이 50%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얘기는요, 최근 들어서 소형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따라서 증시 역시도 미래를 예측하는 힘이 있습니다. 원래 증시는 항상 선행하잖아요. 지금 소형주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봐서는 미국 경기가 리세션에 빠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소형주의 움직임만 봐서는 미국 경제가 흔들릴 확률이 50%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JP 모간의 분석에 따르면요, 채권 시장은 리세션의 확률이 9%에서 12%에 불과하다라고 암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금리와 상품 시장은 주식과 비슷한 기대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식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리세션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상대적으로 경기가 침체될 확률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JP 모간의 견해는요, 세계 최대 경제가 위축되어 주가가 조정 영역에 근접하면서 우려가 커진 후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번 주에 골드만삭스 그리고 시티그룹을 포함한 여러 은행의 애널리스트들은요, 성장 우려를 이유로 미국 주식에 대한 견해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에드 야데니 같은 시장 전문가들 역시도, 예측가들 역시도 2025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완화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골드만삭스의 경제학자들은요, 향후 12개월 동안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원래는 15%였는데 20%로 상향 조정했고요. 얄데니 리서치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원래 20%에서 이번에 3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되는 무역 정책과 지속적인 정부 일자리 삭감으로 인해서 시장은 급격히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2월의 사상 최고치에서 9% 이상 하락했습니다. 기술주들은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얘기는 나스닥 100을 봐도 그렇고 나스닥 전체 지수도 역시 10% 이상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JP 모간이요,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지 분석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최근의 하락은 퀀트 펀드의 포지션 조정,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 위험을 재평가하는 풋옵션 매매 매니저에 의해서 주도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일부 다전략 헤지 펀드가 코로나19 초기 이후에 가장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요, 동시에 투자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요, 계속되는 상장 지수 펀드, ETF를 얘기하는 거죠. ETF의 유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다. ETF의 유입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바이 더 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또한 뮤추얼 펀드라든지 미국 확정급여형 연금 펀드, 그리고 1350억 달러에 달하는 일부 국부 펀드의 투자자들이요, 월 말에 그리고 분기 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자, 이런 시기에 재조정으로 인한 잠재적인 매입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월 말 정도 가까이 되면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JP 모간이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미국 주식 ETF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대부분 유입되는 흐름을 보일 수만 있다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에 힘을 쓴다면 현재 미국 주식 시장의 조정이 대부분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마무리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요, 주식 투자는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JP 모간의 주장에 동의하는가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투자자의 바람직한 자세는요, JP 모간을 비롯해서 다양한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서요, 상승의 확률이 높은지 아니면 추가 하락의 확률이 높은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 상승의 확률이 높은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상승의 확률이 높다고 보는지 아니면 추가 하락의 확률이 높다고 보는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의 성공은요, 내가 어떤 예측을 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동료 투자자들의 생각을 읽어내는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메인 컨텐츠입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요, 데이터로 살펴보는 경기 침체 가능성입니다. 지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과연 리세션이 발생할 것인가? 왜냐하면 리세션이 발생한다면 결국은 베어 마켓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따라서 지금의 하락 추세가 조정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이 소비자 신뢰를 약화시키고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미국인들의 어휘에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리세션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최근 들어서 리세션이 발생할 것처럼 임박한 것처럼 공포감이 엄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경기 둔화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긍정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경기 침체를 알리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 포인트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애틀란타 지부가 널리 추적하는 GDP Now 모델일 것이다. 이것 때문에 한동안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죠. 이 모델은요, 1년의 경제 데이터 포인트를 기반으로 앞으로 GDP 성장률을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2025년 1분기에 미국 경제 생산량이 연간 2.4%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끔찍한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요, 마이너스로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리세션은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하면 그게 바로 리세션이거든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1분기에 대한 GDP estimate 전망치를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2%를 넘어서 굉장히 끔찍한 수치가 발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에 달했던 2020년 2분기 이후에 최악의 경제 성장률 예상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있죠. 소비자 심리가 15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하고요. 정리 해고 발표가 4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미국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우리가 참고할 부분은 있는데요. 일단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떨어진 이유,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GDP는요, 네 가지를 더해서 만드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소비자가 지출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소비라고 부르죠. 그리고 투자, 그리고 이제 정부의 지출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더하는 부분이 뭐냐면 미국의 경제에서 수출이 더 많은가 아니면 수입이 더 많은가, 이 차이를 더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요, 관세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수입이 늘어났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비자 심리가 15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 이 부분 역시도 지금 이 데이터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됐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경제학자들은요, 지난 금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주요 위험으로 뒤목하면서 향후 12개월 동안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요,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했고요. 얄데니 리서치는 수요일에 트럼프 2.0, 2기의 경영진 해임이라든지 해고, 관세 부과 등의 혼란스러운 행정명령의 연속을 이유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20%에서 3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믿었던 재무장관이 굉장히 좋지 않은 얘기를 했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요, 지난주 금요일에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CNBC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이 경제가, 따라서 바이든 정부가 다 망쳐놓은 이 경제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 물론이다. 경제는 흘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정부 지출에 중독돼 있고 지금까지는 민간 경제가 아니라 정부 주도하에 경제를 이끌어왔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해독 기간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요, 잠시나마 굉장히 커다란 폭풍우가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중요한 숫자가 있는데 0.8%포인트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골드만삭스의 기본 경제 모델에 포함된 관세로 인한 GDP의 최대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GDP가 0.8%포인트 정도는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골드만삭스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관세의 영향은 이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골드만삭스는요, 관세를 고려하면서 2025년 말 GDP 성장률을 2.2%에서 1.7%까지 내렸고요. 2026년 말 GDP 성장률은 2.2%에서 2%로 낮췄습니다. 뭐 다행인 부분은 마이너스까지 가기에는 한참
남았죠. 따라서 리세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긍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기대치보다 계속해서 경제가 나빠진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경기 침체 예상의 정확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경기 침체 가능성과 급격한 마이너스 경제 성장 전망은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것 때문에 지금 10% 가까이 조정을 받은 거잖아요. 미국이 반드시 경기 침체의 문턱에 서 있는 증거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최근 2023년 여름이면요, 미국 증시가 급등을 시작하기 바로 초입이죠. 자,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봐야겠죠. 그때 골드만삭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30% 이상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이 7분기 연속 1.5% 이상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고요, 주식시장이 급등하기 바로 직전이었죠. 자, 이러한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요, 통화 정책이 여전히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침체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GDP 나온 모델이 부정적인 평양성을 보일 수 있다는 증거도 있다고 하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의 모델이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한 금 수입의 회계 처리로 인해서 하락세로 전환된 것이 그 원인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렇게 금 수입을 회계 처리로 하면서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하고 수입의 차이가 지금 너무 많이 난다. 왜냐하면 관세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수입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1분기 GDP 전망치는요, 플러스 2.67%의 견조한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주마다 있잖아요. 근데 애틀란타는 지금 마이너스를 예상하고 있지만 뉴욕의 연준은 1분기 GDP 성장률이 플러스일 뿐만 아니라 2.67%니까 굉장히 견조한 성장을 예측하고 있는 거죠. 잠깐 내려가서 보시죠. 자, 여기 지금 표가 나와 있는데요. 뉴욕의 페드 역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전망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수치는 1분기에 대한 전망인데요. 일주일 전에는 2.935였는데 2.675로 떨어졌죠.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경제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에 나와 있는 것은 2분기인데 2분기 역시도 아직까지는 2.575%니까 견조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2월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요, 성장 속도는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노동시장은 여전히 건전하다. 특히 실업률을 보시면요, 4.1%죠. 자, 그런데 4.1%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자, 바로 여기입니다. 자, 지금 실업률이 여기에 와 있는데 쭉 옆으로 가보죠. 자, 그러면 미국 경제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봤을 때 현재 실업률 수준은요, 중간치보다도 훨씬 낮죠. 따라서 굉장히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는 것을 우리가 실업률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준의 한마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29년 이후에 지금까지 96년간요, 미국 경제는 총 15번의 경기 침체, 즉 리세션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요, 96 나누기 15면 6.4잖아요. 따라서 6.4년에 한 번씩은 경제 침체에 빠지는 경기 사이클을 반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리세션이 찾아올 때마다 미국 증시는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하락했습니다. 리세션 도중에 미국 증시가 상승한 적은 없었다. 따라서 당연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하락폭은 매우 다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5번에 걸쳐서 발생했던 리세션 기간 동안 S&P 500의 평균적인 하락률은요, 24%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S&P 500이 거의 10%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리세션의 확률을 약 40% 반영했다. 왜냐면 리세션이 오면 24% 평균적으로 떨어지는데 이미 10%가 떨어졌다는 것은 40%가 반영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골드만삭스가 예측하는 리세션 발생 확률이 20%였잖아요. 따라서 20%가 현재 확률인데 주가에는 이미 40%가 반영됐다. 그 얘기는요, 조금 과도하게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현재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보면
다른 기관들은 오히려 리세션 확률을 조금 더 높게 봅니다. 골드만삭스가 20%인데 다른 기관들은 거의 25%가 시장의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른 기관들은 예전에 2023년 중반을 보시면요. 굉장히 높았습니다. 리세션 확률을 60% 이상을 보고 있었는데 다 틀렸죠. 그나마 골드만삭스가 그때도 30% 정도를 얘기하면서 가장 정확성이 높은 기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향후 만약에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져든다면 앞으로도 남아있는 60%를 주가에 반영해야 됩니다. 지금은 40%만 반영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나머지 60%가 반영된다면 앞으로도 14%에서 15% 정도 S&P 500이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평균적인 수치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리세션 없이 미국 경제가 트럼프 관세를 이겨내게 되면요. 지금까지의 하락은 모두 저가 매수 기회였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앞으로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지게 될지 굳건한 모습을 지킬지의 여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지금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방향이 틀어질 수 있잖아요. 미래는 아직까지는 예측에 불과하다, 만들어지지 않았다, 결정되지 않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리세션 발생 확률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투자 전략을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리세션 확률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현금 비중을 조절하는 것은 어떨까? 이러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리세션의 확률이 20%다. 그러면 현금 비중을 20% 가져가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리세션 확률이 4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현금 비중을 40%까지 올리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러한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아주 오래간만에 우버 관련된 분석 기사입니다. 과연 우버는 로보택시 수혜주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피해주로 남게 될지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제 목소리를 닮은 인공지능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제가 주식 투자랑 관련 없는 좀 엉뚱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이 방송 보시고 저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런 식으로 댓글을 좀 남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유버 테크놀로지즈의 주가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차량 공유회사의 주가는 10월 이후로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테슬라는 첫 로봇 택시 생산을 2026년에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웨이모의 자율주행차 사업에 대한 우려로 부담을 안고 있는 유버가 결국 시장에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가 촉발되었습니다. 주가가 31% 하락한 후 반등했지만 실망스러운 전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로 인해 주가는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차량 공유 문제는 과장된 것입니다. 우버는 자율주행차의 희생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 회사는 이미 엘퍼벳의 자회사인 웨이모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버 앱은 1억 7,100만 대 이상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으며 음식 배달과 광고를 포함한 사업 분야가 승객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하게 발전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절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 스콧 데빗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논쟁이 우버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율주행은 라이드 쉐어링의 미래입니다. 에버코어에 따르면 현재 약 10억 달러 규모인 글로벌 자율주행 택시 시장은 향후 10년 동안 2조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버의 가장 큰 위험은 테슬라나 웨이모 같은 회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버의 차량 공유 시장 점유율을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웨이모가 차량 공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맺기로 결정하더라도 우버는 웨이모와 수익을 분배해야 하므로 이러한 운행의 수익 마진이 낮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웨이모와 다른 회사들이 더 많은 차량을 도로에 투입한다면 모두가 유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차량 공유가 더 쉽게 접근 가능해지고 더 널리 보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버가 총 차량 공유 횟수를 늘릴 수 있다면
자율주행 사업이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수익이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이는 역풍이 아니라 순풍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스콧 데빗은 말합니다. 승차 공유 시장은 점점 더 많은 사용 사례가 있기 때문에 확장되고 있다. 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그로 인해 차량 밀도가 높아질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유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우버의 성장률은 더 빨라질 것입니다. 2024년 총 매출 440억 달러의 절반 이상을 차량 서비스에서 약 3분의 1을 우버 이츠 음식 배달에서 벌어들이는 이 회사는 2024년 4분기 동안 매출이 20% 증가했습니다. 경영진의 1분기 전망치에 따르면 1분기 총 예약 건수는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출 성장이 다소 감소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미국 달러 강세로 인한 것입니다. 유버는 향후 몇 년 동안 매출이 20%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우버는 단순히 차량 공유 및 음식 배달 플랫폼을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버는 차량 공유, 음식 배달, 여행 예약 등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슈퍼 앱이 되고자 합니다. 현재로서는 시장이 이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버가 익스피디아를 인수하지 않더라도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10월에 우버가 익스피디아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여행 시장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우버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앱에 표시되는 광고를 더 쉽게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광고는 유버의 총 수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그 기회는 엄청납니다. 광고 매출은 4분기에 연간 환산으로 수십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디지털 광고 시장은 연간 수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조금만 차지해도 유버의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대화에서 우버의 작은 보석 같은 광고 사업과 광고를 기다리는 잠재 고객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식 소유 회사인 엘비언 퍼넨셜 그룹의 최고 투자 책임자 제이슨 웨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슈퍼앱의 가치는 광고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우버는 현금 흐름 창출 머신입니다. 2025년에 매출이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영업 비용이 분석가들이 예측한 13%보다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올해 현금 흐름은 23% 증가한 85억 달러에 달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현금은 주식 환매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수익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회사는 2025년에 조정 주당 순이익 3.06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4년의 세금 혜택으로 인한 4.56달러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2026년에는 33% 증가한 4.06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성장으로 인해 주가는 2025년 예상 주당 잉여 현금 흐름의 20.4배로 매력적으로 보이며 이는 S&P 500 지수의 평균보다 4.5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BofA 증권 애널리스트 저스틴 포스트는 우버의 잉여 현금 흐름 배수가 20대 중반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 주식에 대해 매수 등급과 95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 이는 화요일 종가인 70.65달러보다 34% 상승한 것입니다. 우버 주식은 몇 가지 장애물을 피해야 합니다.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면 소비자들은 식료품을 배달하는 대신 매장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경기 둔화는 우버의 차량 공유 사업에도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버 주식은 일반적으로 전체 시장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약세장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락세는 고통스럽지만 단기 투자자들에게는 단기적인 기회와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장기적인 승자를 위한 매력적인 진입점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브라이언 노악은 말합니다. 우버 투자자들은 길이 조금 울퉁불퉁하더라도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참고 우버 주식 1년 주가 차트 업데이트 2025년 3월 12일 기준 70달러 부근의 지지선은 우버 주식의 200일 이평선 70.75달러가 겹칩니다. 70달러가 뚫리지 않고 반등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